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방위 혁신국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진 방위 산업 때문에 수입에 의존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는 모든 드론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는 러시아까지도 협업 전투 항공기, 무인 정찰 헬리콥터, 장시간 비행 정찰 드론과 같은 다양한 드론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그 분야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베를린 에어쇼에서 수십 가지 유럽 드론과 안티드론 혁신 기술이 공개되어 유럽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알렸습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리스-T SLS 마크-V. 곧 유럽의 절반이 사용하게 될 아이리스-T 미사일과 그 발사대를 만든 회사인 딜은 최근 새로운 발사대인 아이리스-T SLS 마크4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꽤 길죠? 아이리스-T 미사일은 적외선 영상 시스템 추력 벡터 제어, 인프라레드 이미징 시스템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드 GO 약자로 이름이 더 길지만 전설적인 AIM-9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AIM-9 사이드와인더는 이름이 짧죠. 이 미사일은 유럽이 협력해 만든 제품으로 미국의 유사한 미사일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입니다. 전 세계 수천 기 아이리스-T가 사용 중입니다. 운용 사거리는 약 25km, 착륙마일, 최고 속도는 마하 3이며 11.4kg 판도를 탑재한 매우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전투기용으로 설계됐으며 지상 발사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 관계자는 발사 플랫폼만 있으면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대공 옵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아이리스-T SLS가 만들어졌습니다. SLS는 지상 발사 표준 서페이스 론치드 스탠더드의 약자이며 지상 발사 미사일 서페이스 론치드 미사일을 의미하는 아이리스-T SLM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SLM은 더 크고 사거리, 비행구도, 속도가 훨씬 뛰어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SLS 시스템은 곧 유럽의 저고도 방공망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과 스웨덴에서 사용 중이며 두 나라 모두 추가 장비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이며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첫 장비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매 시스템 SLM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SLS는 유럽에서 근거리 드론 요격 시스템으로 가장 선호되는 선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0년 스웨덴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으며 작전 범위는 12km, 최대 고도는 8km입니다. 즉, 이 경우 근거리라는 용어를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예를 들어 발전소나 무기공장 주변에 설치되어 드론에 대한 최종 방어망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스웨덴의 사부지러프 1X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으며 최신형 발사 시스템에도 동일한 레이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거리 방공용으로 개발됐으며 1400km 거리에서 효과적입니다. 마크4 SLS 시스템은 최대 8발의 아이리스-T 미사일을 발사하고 3개 표적에 동시 라곤이 가능합니다. 명백한 발사 전 라곤, 운용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에서는 표적이 탐지되고 추적된 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하지만 SLS는 실제로 라곤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가 미사일 사거리 내 표적을 탐지했지만 즉시 미사일을 표적으로 보내길 원하지 않을 때 아이리스-T를 먼저 발사하고 나중에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만 쓰입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에는 적외선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린 자체 표적 지정 장치가 있어 승무원이 표적 데이터를 미사일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을 보면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 계열과 SLS 발사 플랫폼은 이란제 샤헤드 136을 기반으로 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주로 사용하는 대형 일방향 공격 드론인 러시아의 게란2와 같은 대형 드론으로부터 지역을 방어하는 데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가장 최근에 베를린 에어쇼에서 공개된 최신 SLS 시스템인 마크4는 몇 가지 주요 개선점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중 미사일 발사 능력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적 드론의 표적이 되면 시스템과 승무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대의 별도 차량으로 구성된 기존 SLS와 달리 마크4는 통합 레이더 및 지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존 모델보다 본질적으로 더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마크4는 딜의 시카다 드론 15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SLS 등 고정식 시스템이 접근하는 드론을 방어할 수 있게 새롭게 설계된 소형 요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탄두뿐만 아니라 드론을 격추시키는 대신 포획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물 발사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SLS 마크 4는 유럽 최고의 단거리 대공방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 더 우수한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 시스템이 주로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DL은 SLS를 다층 드론 방어망에서 가장 얇은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어망은 중거리 대드론 옵션인 SLM 시스템과 곧 등장할 장거리 대드론 시스템인 SL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드론이 미래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무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독일은 새로운 대드론 무기를 설계 중입니다. 아이리스-T는 효과적인 공대공 미사일이지만 25km 사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게라니에 카메라, 통신 장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을 보며 독일에서 아이리스-T 미사일을 드론에 장착해 목표 지점까지 운반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코브라 600이 탄생했습니다. 폴라리스라는 독일 군용 항공 스타트업이 설계한 이 드론은 아이리스-T 미사일을 장착해 이륙 후 특정 지역에서 대기하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임무를 마친 뒤 귀환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코브라는 지상에 있는 SLS 또는 SLM 시스템과 통신하며 해당 시스템의 발사 확장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브라 600의 설계는 실제로 야로니와 매우 유사합니다. 길이에서 이름을 단 19.6피트, 즉 600cm 길이의 드론은 연료 효율이 높은 델타익 형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직 안정판이 날개 끝에서 뻗어 있으며 이 드론은 일회용 공격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기처럼 접이식 착륙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릴라이저와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길고 탁 트인 도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 600은 4개의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될 예정입니다. 베를린 에어쇼에 전시된 제트캡 P 1000프로 마이크로 터보제트 엔진은 코브라의 엔진당 약 25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체와 추진 시스템은 아이리스-T 미사일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코브라의 유일한 목적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그 유효 사거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토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유럽 전역의 여러 무기고에 수천 발의 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코브라 600이 그 사거리를 25km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미사일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코브라는 약 250마일의 전투 사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SLS와 SLM 플랫폼을 장거리 대드론 플랫폼으로 전환할 잠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SLS와 SLM에 탑재된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위협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사일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발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코브라가 도입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는 운용자 반응 시간이나 비행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채공 능력 덕분에 유럽의 대드론 역량 발전에 있어 훌륭한 진전입니다. 예를 들어 코브라 600은 적드론 출현 지역에서 공중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SLS나 SLM 발사대 레이더에 잡히면 운용자들은 코브라의 교전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코브라의 가장 큰 단점은 자체 센서가 없고 아이리스-T 미사일 한 발만 탑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표적 탐지나 추적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코브라는 SLS나 SLM 플랫폼 승무원만 운용할 수 있으며 발사 후 기지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실제 조종사가 목숨을 걸 필요 없이 비싼 문제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럽 군대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렬함과 동유럽 전선에서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는 그동안 드론 및 안티드론 기술을 대체로 소홀히 해왔던 유럽 나머지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브라 600은 여러 해결책 중 하나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지금까지의 몇 차례 테스트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 무기는 다층 대공 방어 체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격추 대상인 드론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플라밍고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인데요. 드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이 적의 드론보다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코브라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사일이 드론보다 더 비싸져 아이리스-T 미사일 대신 더 작고 저렴한 무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눈에 띄는 건 유럽에 대량 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리스-T는 저렴한 드론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경제적이어서 코브라 600에서만 이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수준의 위협,
예를 들어 중요한 인프라를 향해 접근하는 순항 미사일이나 근접 항공 지원기가 전선에 도달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비용에 상관없이 더 저렴한 위협에는 더 저렴한 대응책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브라 600은 시장에 등장하는 유일한 유럽 전투 드론이 아닙니다. 유로 드론은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2027년에 마침내 첫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 드론은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입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탓에 유럽 방위 분야에서는 일종의 농담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공동 방위 프로젝트처럼 이 프로젝트의 결말도 두 가지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어 생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유로 드론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잠재적인 예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어 정의와 예비 설계를 위한 고통스럽게 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주로 에어버스, 다소 항공, 그리고 레오나르도와 같은 계약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이 보내졌지만 계약은 2021년에야 체결되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유럽의 다국적 정부기구인 공동무장협력기구가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유럽 군단은 미국산 MQ-9 리퍼와 이스라엘산 헤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국내 주력 무인 항공기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지점까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야심찬 유럽 프로젝트들이 방위 산업계에서 그렇게 많은 조롱거리가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긴박감의 부족과 느슨한 접근 방식 때문에 항상 제품이 최소 5년 이상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로 드론이 실제로 등장해 2027년 첫 비행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기다림의 가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이 드론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공군을 위해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의 역할을 맡게 되며 3km에서 9km 사이의 고도에서 며칠 동안 연속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유로 드론은 주로 감시, 정보 수집,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정밀 유도 탄약을 이용해 지상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너럴 아토믹스 MQ-1 프레데터 또는 그 후손인 MQ-9 리퍼를 명백히 모방한 것입니다. 이 두 무인기는 장시간 채공, 정찰, 지상 지원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리퍼는 사실상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리퍼처럼 유로 드론도 두 개의 엔진이 푸시업 프로펠러를 구동할 예정입니다. 13톤 드론의 엔진 두 개는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알면 더 그렇죠. 문제의 제너럴 일렉트릭 캐털리스트 엔진은 최대 1600마력을 내며 유로 드론에는 이 엔진이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리퍼는 최대 중량 4.76톤 900마력 허니웰 엔진으로 구동되며 문제없이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만약 반일 엔진이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유로 드론이 도심 지역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쌍발 엔진 구성을 고집했습니다. 이 드론은 500파운드 폭탄 4개의 무게를 합쳐 BMW X칩은 5대보다 무겁습니다. 이런 드론이 주거 지역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합리적 판단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드론 무게도 늘었습니다. 이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언쟁을 벌였지만 두 나라는 매우 우호적이어서 이런 일이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도심에서 드론 사용 계획이 없어 듀얼 엔진 아이디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또한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에도 무게와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11톤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리퍼는 이보다 5배나 가벼운 2.2톤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무게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감독했던 크리스티앙 캉봉은 이 드론을 비만에 걸린 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 생산 일정과 채공 시간, 사거리, 속도에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의 요구가 그렇게 다르다면 왜 각자 따로 드론을 개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동방위 프로젝트를 10년이나 지연시키고 대륙의 절반과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더라도 말이죠. 결국 쓸모없고 미완성된 제품만 남게 되더라도 우리는 함께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말이죠.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유로 드론은 계속 운용될 수 있고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두 엔진 덕분에 최대 40시간 비행하며 이는 리퍼보다 13시간 길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유로 드론은 227kg, GBU-49 이넨스트 페이브웨이 2폭탄으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이 폭탄은 GPS와 레이저 유도로 전차나 강화 구조물 등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로는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영국 공군과 루프트바페가 주로 사용하는 공대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아케론 MP도 있습니다. 프랑스산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 유로드론을 위해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로 개조될 예정입니다. 유로드론의 너무 많은 마력, 아니면 페가수스 파워라고 해야겠죠. 비행 마력이니까요. 를 장착하는 또 다른 장점은 기내에 무려 1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갈등과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유로드론은 여전히 비행할 예정입니다. 첫 시험 비행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가 채택할 예정이고 일본과 인도도 옵서버로 참여해 유로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근까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주요 언론들은 프랑스가 저렴한 드론을 선호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모든 가능한 전투 상황에 대비해 드론을 110% 준비해야 한다고 고집한 탓에 유로 드론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그 가격을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국방 예산이 포함된 국가안보문서에서 해당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신 정보는 에어버스 항공력 부문 책임자 장 바티스트 디몽이 전했으며 그는 며칠 전 프랑스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전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측이 자신에게 그 점을 꼭 언급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 나라가 여전히 유로드론 프로젝트에 참여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뒤몸은 상황이 흑백 논리로 단순하지 않으며 프랑스가 나중에라도 유로드론을 주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자금 지원이 없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로드론이 무산될 유럽 공동 프로젝트인 건가요? 아니면 반지 늦어질 뿐인가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프랑스가 자원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셀린디온의 마이 하트윌 고온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프랑스가 마지못해 이 프로젝트에 남아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에 여러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주권 드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로드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든 유럽의 드론 투자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완전히 다른 분야인 지상 드론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최소 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 그 나라의 목표인데 이는 2025년에 생산한 양의 2배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회사인 브레이브원의 CEO 안드리 흐리치니우크에 따르면 전선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약 99%가 우크라이나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나라에는 약 280개 회사가 무인 지상 차량을 생산하며 이 차량들은 보급품 전달, 부상자 구조, 러시아 무인 항공기 격추에 사용됩니다. 2025년 여름 무인 지상 차량 UGV 타격 부대가 러시아 전투원을 포로로 잡아 우크라이나 측 전선으로 데려간 것은 이번 전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인 지상 차량 UGV의 임무 규모가 커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9천회, 4월에는 만 회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UGV는 보급품만 운반할 수 있도록 장착된 무인형부터 소구경 UGV까지 다양한 설계로 제작됩니다. 작은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며 12.7mm 기관총을 장착한 UGV는 더 큰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까지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자급자족 드론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럽 드론 생산 능력 확장에 중요한 도약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드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어버스가 베를린에서 전체 드론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레이븐스톰 에어버스는 베를린 에어쇼에서 드론 설계 전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으며 레이븐스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설계 중 하나입니다. 레이븐스톰은 취소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미래 전투 항공체계 로열 윙맨 드론 중 하나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뭔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요. 이 드론은 길이가 43피트, 즉 13.1m이고 날개 길이는 33피트, 즉 10m입니다. 이러한 크기, 형태, 그리고 후테익 설계 덕분입니다. 이것은 제너럴 아토믹스, 다크멀린 UCAB를 떠올리게 하며 오랜 기간 비밀리에 개발된 매우 기밀 드론입니다. 레이븐스톰은 상단에 큰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그 흡입구의 형태만 봐도 이 드론이 어떤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레이더 에너지가 공기 흡입구의 내부뿐만 아니라 배기구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엔진 부품에 반사된 후 다시 레이더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스텔스 기체의 공기 흡입구는 F-22, F-35, J-20과 같은 설계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이고 모두 각도가 져 있습니다. 표면이 덜 평평하고 더 각져 있을수록
레이더 신호가 정확한 각도로 반사되어 위치를 노출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레이더 흡수 재료도 스텔스 성능 향상에 쓰입니다. 하지만 레이븐스톰이 레이더 흡수 재료를 쓰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레이븐스톰의 최대 이륙 중량은 6톤이며 내부 탑재 용량은 500kg이고 추가적인 외부 하드포인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븐스톰은 정밀 유도 탄약과 중장거리 능력을 갖춘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며 전자전 장비도 갖추게 됩니다. 베를린 에어쇼에서 모형에 전시된 구체적인 미사일은 MBDA에서 개발 및 생산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스피어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레이븐스톰의 속도와 채공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어버스는 이 기체가 독일에서 개발 중인 전자전 버전 유로파이터 타이푼 2체의 윙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전투기는 곧 루프트바페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유로드론과 마찬가지로 레이븐스톰이 특히 중요한 점은 이 기체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 자주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크라토스 발키리의 자체 버전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여전히 국제 무기 조약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에어버스가 레이븐스톰과 같은 자체 동급 기체를 개발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해외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에어버스의 새로운 자율 헬리콥터인 U145 자율 헬리콥터와 비슷합니다. 몇 달 전 저희는 로키드 마틴의 자율 헬리콥터 유호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직접 보시고 요약하면 이 헬리콥터는 경로를 스스로 계획하고 조작 없이 주로 물자 운송에 사용됩니다. 에어버스는 그것을 보고 로키드 마틴의 숙제를 베끼기로 결정해서 MQ-72C 라코타 커넥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에어버스 H145의 자율 버전입니다. 곧 UU-145 확장형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HH-145는 전 세계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헬리콥터 플랫폼입니다. 다목적 헬리콥터로서 전설적인 휴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UU-145는 주로 대용량 화물 수송 헬리콥터가 될 것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2,600파운드 탑재重량을 가질 예정으로 언뜻 보면 라코타 커넥터의 4,000파운드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라코타 커넥터도 슬링으로 화물을 운반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유럽 버전 자율 헬리콥터에 이 기능이 도입되면 같은 무게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버스는 UU-145를 단순히 보급 헬리콥터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군대의 무장 정찰 및 감시 헬리콥터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래 플랫폼의 적응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정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자율형 U145를 생산하는 것은 아마도 쉬울 것입니다. 유호크처럼 이들도 드론을 실어 전투지역 근처에서 발사하며 헬리콥터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율 경로 계획도 두 플랫폼의 공통점입니다. U145는 최고급 센서 장비와 AI 모듈이 탑재되어 운용자가 지정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전 설정된 경로를 따라 독립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화물 공간 극대화를 위해 조종석을 제거하고 조개 껍데기형 노즈도어, 적재 플랫폼, 전용 화물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에어버스 내부에서는 HH-145에서 UU-145로 전환하는 것이 그리 큰 도전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탑승한 조종사가 대기하는 첫 시험 비행은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쯤이면 한 가지 경향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모든 드론 및 안티드론 시스템은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서 구매해왔고 자국 내 생산이 없었던 것이거나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유럽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여전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으며 자국 내 생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치로도 뒷받침됩니다. EU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10년 넘게 해마다 증가해왔습니다. 2025년 국방 지출은 2024년에 비해 11% 증가했으며 2020년에 비해서는 무려 63%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가 당연하지 않음을 유럽에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45대와 47대 대통령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우호적인 수출 협정이나 방위 분야에서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좋든 나쁘든
러시아의 위협이 다가오고 그 강력한 동맹국이 등을 돌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 대륙의 방위 산업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부활했고, 느리게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은 속도가 붙었으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 프로젝트들은 이제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방위 산업 생산 측면에서 유럽은 무기의 품질과 양 모두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으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드론 기술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유럽 각국이 다국가 프로젝트의 결과로 자국산 무기를 점점 더 많이 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유럽 국가도 결코 혼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